청옥 요리사든 금은 요리사든 무슨 상관이야? 원래 요리 서바이벌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최근 넷플릭스를 강타한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이 있죠. 전 세계 시청자들을 푹 빠지게 만든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인데요. 공개 첫 주 넷플릭스 프로그램 비영업권 1위를 차지한데 뚫기 어렵다는 미국 넷플릭스에서도 탑10에 진입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이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격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공식적으로는 넷플릭스 시청이 금지된 나라지만 한국 사람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함께 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지금 중국에서는 흑백 요리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 방송국의 따끈따끈한 반응을 전달해 주실 한 중국 교수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리메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의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현재는 교환교수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고요. 한국에 살게 된 지 이제 6개월째인데요.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느끼고 알아가는 중이죠. 최근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예능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 때문에 방송국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다시 한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우선 제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사실 중국 네티즌들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틱톡 등에서 한국 사람들은 수박이 비싸서 먹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든가, 먹을 것이 없어 삼시세끼 김치를 먹는 가난한 사람들 같은 영상이 올라오고, 수백 개의 댓글들이 우르르 달리고 있으니 한국 분들 입장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기는 힘들겠죠. 제가 잠깐 중국인들을 대변해서 말하자면 그런 농담들 뒤에는 묘한 질투와 부러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중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울병이라는 말까지 생겼겠어요. 다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 본 서울의 모습, 세련된 카페 문화, K뷰티와 K패션까지 다들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주 짧게라도 여행에 와서 한강라면을 먹는다든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가고 화장품을 잔뜩 사가는 것이 진짜 중국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국인으로서 복잡한 감정도 들겠죠. 같은 아시아권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과 부러움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뒤틀린 반응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합니다. 물론 편견을 가지게 하는 왜곡된 뉴스들의 영향도 크겠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서 여러모로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의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또 중국의 좋은 점들을 소개하면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중국 입장에서 봐도 한국은 참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깔끔한 거리, 세련된 모습들에 입이 절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더 놀랐죠.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왜곡된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름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도 중국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중국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한국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제 학생들은 취업난, 과도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50%에 달해 명문대를 졸업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요. 드라마에서는 예쁘고 반짝반짝한 청춘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가짜 명품에 집착하는 경우도 많고요. 현실과 미디어의 괴리감이 심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한국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제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한국의 청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희망과 기회가 있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사회를 비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는 일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숨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비판도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죠. 이런 것들이 작지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제 SNS에 조심스럽게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보다 열린 시각으로 다른 나라를 배워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왜 한국의 왜곡된 모습만 전달하느냐? 한국 홍보대사냐? 애국심이 없는 것 아니냐 등의 비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는 네가 본 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안 좋은 면만 골라 댓글을 달아놓더라고요. 순간 겁이 났어요. 이러다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싶어서 결국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죠.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을 그냥 묻어두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익명의 웹사이트였어요. 익명으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상세히 썼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반응이 왔어요. 너도 결국 서울병 걸렸네.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한국 진짜 부럽다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는 이런 게 진짜 한국의 모습 아니냐며 동의를 표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반된 반응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안타까웠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별 생각 없이 봤던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한국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표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유튜브와 각종 OTT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한국 프로그램을 보는 취미가 생겼는데 어느 날은 우연히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그 포맷이 너무나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중국에서 봤던 청춘한 6이라는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게임 방식, 편집 스타일, 심지어 프로그램의 마스코트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후 인터넷을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청춘한 6위뿐만 아니라 랩 오브 차이나 중찬팅, 향황적 생활 등 수많은 중국 예능들이 한국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의 인기 프로그램 피지컬 100을 표절한 워커희 47까지 나왔으니 정말 전방위로 베낀 거였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베껴왔다니 솔직히 말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특히 워커희 47의 경우 오프닝부터 미션 구성까지 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아 더욱 충격적이었고요. 더 슬펐던 건 이런 표절 행위가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네티즌들도 짝퉁의 나라 중국이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의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중국의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이 있기나 한가요? 왜 중국은 항상 남의 것을 베끼기만 하는 걸까요? 이 말을 읽으면서 얼굴이 정말 화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표절이 예능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 영화, 심지어 기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통감하게 됐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그 성장의 일부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베끼는 데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이렇게 부끄러운 진실과 마주하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문화적 성숙도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이런 성숙한 문화가 중국에 퍼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반 공중파 TV보다 넷플릭스를 더 자주 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흑백요리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공개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요리 프로그램이겠거니 했는데 공개 직후부터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랐죠.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 예능 프로그램이 세계 차트 1위에 오르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부럽기도 했고요. 호기심에 못 이겨 저도 흑백요리사를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의 규모부터가 어마어마했죠. 100명의 요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연을 펼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게다가 흑수저와 백수저라는 독특한 설정은 프로그램에 더욱 흥미진진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프로그램의 퀄리티였어요. 화려한 세트, 정교한 편집, 그리고 참가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잘 담아낸 연출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게 바로 한국 콘텐츠의 힘이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넷플릭스 시청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었죠. 거의 실시간으로 보면서 너무나 재미있다고 감탄하는 댓글들을 보며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예능을 만들어서 세계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으니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한국이 여러 세계 정세의 위기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발전한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한몫했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거든요.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도 결국 한국 체험을 하기 위해 온다는 걸 생각하면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쉽게 알 수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어라는 생각으로 베이징의 한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왕레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레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어? 메이. 오랜만이다. 한국에서는 어때? 레이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느껴졌어요. 정말 좋아. 그런데 말이야.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 혹시 봤어? 그거? 응, 나도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제가 흥분해서 말했죠. 그래서 말인데 너희 방송국에서도 저런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콘텐츠를 만들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문화도 엄청 잘 알려질 거야. 멋지지 않아? 그런데 레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야, 뭐하러 그래? 한국 거 베끼면 시청률도 잘 나오고 반응도 좋은데. 청웅 요리사든 금은 요리사든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미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 중이라고.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레이야, 그건 표절이잖아. 우리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에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다들 이렇게 하잖아. 어차피 요리 서바이벌이 뭐 그리 특별해? 한국이 최초로 만든 것도 아니잖아. 레이의 태도에 점점 더 실망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레이야,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어. 우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해보면 어때? 그러자 레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야, 이런 아이디어에도 저작권이 있겠냐? 요리 서바이벌은 흔해 빠진 거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도 충분히 좋은 걸 만들 수 있어.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짝퉁나라라는 오명을 못 벗는 거야. 우리 문화도 내세울 것들 많잖아. 너 한국에서 좀 살더니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너도 삼시세끼 김치만 먹고 있냐? 진짜 김치 같은 소리만 하네. 중국에 와서 고기도 좀 먹고 그래. 레이의 비아냥거림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까지 수준 낮은 대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레이야. 나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랜 친구와의 대화가 이렇게 끝나다니. 중국 방송계의 현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레이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중국 방송계의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의성보다는 빠른 모방을 중시하는 문화,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뿐일까? 레이와의 대화는 불편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성을 살리면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문화적 자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 경험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가장 먼저 저는 중국의 문화적 자신감 부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왜 항상 남의 것을 베끼려고 할까요? 긴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왜 우리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중국의 전통 문화가 떠올랐어요. 우리의 전통 의술, 요리, 무술,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현대 콘텐츠에서는 이런 자부심을 느끼기 힘든 걸까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문화적 자산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창의성과 혁신이구나. 예를 들어 흑백 요리사에서 요리사들이 보여준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그들은 전통 한식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의 다른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였죠. 그리고 그것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중국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됐어요. 동시에 그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창의성과 혁신의 중요성이에요. 단순히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중국의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동시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중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했어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예를 들어 스토리텔링 능력이나 제작 시스템,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문화적 자부심을 되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중국에도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지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정부의 정책, 교육 시스템, 산업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 같은 개인들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게 됐죠.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어요. 우리 중국도 언젠가는 흑백 요리사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고민하려고 해요.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갖춘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중국의 문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중국의 콘텐츠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제게 큰 깨달음을 준 한국분들 모두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지금 저보고 한국 제품을 베끼라는 거예요?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요? 여기 일본의 명문대를 졸업한 마케팅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고객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자괴감에 휩싸여 얼굴을 그만 가려버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큰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이 여성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키입니다. 24살이고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마케터예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큰 마케팅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입사 첫날 제 책상에 앉았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제 아이디어로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특히 저희 회사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일본의 유명 식품 회사들이라는 걸 알고 정말 신이 났어요. 어릴 적부터 먹어온 과자와 라면 브랜드들의 마케팅을 직접 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첫 프로젝트 회의에서 팀장님이 던진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키 씨, 한국 제품들을 좀 조사해보세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하니까. 최대한 한국스러운 것을 만드는 게 고객사의 요구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일본의 대표 식품 회사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하자고 했다고요? 게다가 클라이언트 중 가장 큰 곳은 아예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 한국 제품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착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 제품을 따라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특히 니신식품의 의뢰는 저를 더욱 고민에 빠뜨렸어요. 그들은 한국의 인기 라면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죠. 저는 차라리 일본의 전통적인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이 회사의 마케팅 방향을 수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팀장님과 클라이언트들은 모두 한국 스타일을 원했죠. 이미 한국 스타일로 하면 잘 팔리는 것이 검증이 됐고 일본의 맛과 느낌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 구태여 그렇게 갈 이유가 뭐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풍부한 식문화와 전통을 가지고도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신입사원인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대신 시장 조사에 더욱 열심히 임하기로 했죠. 어쩌면 이 과정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사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복잡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꿈꾸던 마케팅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싶어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시장의 요구라면 어떤 회사를 가든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개 신입사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라면 해야죠. 매일같이 출근하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히트 상품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드렁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고쳤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동시에 우리만의 강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너진 자존심을 다잡고 우선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팀장님이 시켰거든요. 팀장님의 지시로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현재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그저 지루한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코리아를 강조하는 제품들이었어요.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코리안 그릴드 불고기, 한국식 순두부찌개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런 제품들이 진열대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제품들의 판매량이었죠.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한국 스타일 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전통 음식을 모티브로 한 제품들은 구석에 밀려나 있는 반면 한국 음식을 표방한 제품들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식을 강조한 제품들은 일반적인 제품들의 판매량을 훨씬 웃돌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한글을 크게 강조했다는 것. 둘째, 한국의 맛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치찌개 맛 감자칩이나 불고기 맛 김밥 같은 제품들이 인기였어요. 특히 한글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크게 쓰여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일부 제품은 한글만 쓰여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우리가 한국의 속국도 아니고 자존심이 좀 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제품은 일본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을까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비비고 같은 한국 회사의 제품을 보니 그들은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하고 있었어요. 좀 더 조사해보니 한국 회사들이 한국 제품인 걸 알리기 위해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했는데 일본에서 이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걸 보고 일본 회사들도 패키지 디자인을 따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일본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 심지어 일본 제품인데도 한글을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일본 제품들이 마치 짝퉁처럼 보이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 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해야 팔리는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 반이었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과자 코너에 가보니 치즈 닭갈비 맛, 김치찌개 맛 감자칩이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의 전통 과자 코너에서조차 한국식 약과나 한국식 꽈배기를 찾아볼 수 있었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일본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갈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이 트렌드를 거스르고 일본의 전통을 고수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한국식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유키 씨, 시장 조사 결과 보고 준비됐나요? 우리 다음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앞에 놓인 과제는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전략을 제안할 것인가 하는 거였죠.
저는 선배님들이 기획해서 데이트를 쳤던 볶음면 시리즈의 후속작 마케팅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볶음면은 한국의 삼양불닭볶음면을 따라한 건데 패키지와 마케팅을 한국과 정말 유사하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해요. 매출이 목표치의 200%를 달성했다는 보고를 받고 회사 전체가 들썩였던 제품인데요. 그 후속작이라니 부담도 되는 한편 일본의 특색을 살린 제품으로 히트를 쳐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유키씨 괜히 튀는 짓 하지 말라고. 우리는 고객사가 원하는 것을 구현해주면 되는 거야. 고객사에서는 안전하게 히트하는 제품을 원한다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국의 제품들을 베껴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이어 볶음면 시리즈의 확장을 계획했죠. 치즈 볶음면에 이어 순두부찌개 맛, 김치찌개 맛 등 다양한 한국 음식 맛을 라면으로 재현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저희의 마케팅 전략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 니신식품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며 엄지척을 들며 역시 맡기길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팀장님도 저희의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좋았다고 역시 젊은 사람이 아이디어가 좋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그 순간 저는 기쁨과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제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칭찬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한국 제품을 모방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 부서 회의에서 한 선배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일본 회사가 맞나요? 이러다 우리 정체성을 잃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다들 잠시 침묵했지만 곧 누군가 하지만 이게 지금 가장 잘 팔리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 깨달았어요.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를 분석해보니 확실히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특히 20에서 30대인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죠. 그들은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하고 실제로 맛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우리 제품이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40에서 50대 소비자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일본 전통의 맛을 선호했지만 우리 제품 라인업에서 그들을 위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분명 우리의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고객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 고객사, 나아가 일본 식품 산업에 좋은 일일까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라면 코너를 보니 우리 볶음면 시리즈가 진열대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 옆으로 다른 일본 회사들의 제품들도 보였는데 모두 한글을 크게 써놓은 패키지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다음날 저는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우리만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재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한번 기획해봐. 언제까지나 한국 따라쟁이 노릇만 할 수는 없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팀장님이 이 도전을 오케이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트렌드를 연구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전통 식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었죠. 어쩌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학 동기인 하루카를 만났습니다. 하루카는 가루비라는 과자 회사에서 신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는 자주 만나 서로의 고민을 나누곤 해요. 이날도 어김없이 우리의 대화 주제는 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키, 너도 요즘 한국 제품 따라하기 바쁘지? 하루카가 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정말 힘들어. 우리 정체성은 어디로 간 걸까? 제 말에 하루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루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카네 회사에서도 한국의 맛을 과자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대요. 처음엔 나도 반대했어. 하지만 한국 김맛 고추장맛 과자를 만들었더니 정말 잘 팔리더라고. 놀랄 정도였어. 하루카의 말을 들으니 문득 우리가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카, 혹시 우리가 시대를 못 쫓아가고 있는 뒤처진 사람들일까? 제가 물었죠. 하루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유키, 한번 생각해봐. 편의점에 가면 백종원 씨가 콜라보한 컵라면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삼각김밥 코너에선 전주비빔밥 맛이 베스트셀러래.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이 흐름을 거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루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하루카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전통을 고수하려 해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좀 억울해. 제가 투덜거리자 하루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당장 한국 과자 먹어볼래? 어쩌면 우리도 뭔가 배울 게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과자 코너에 가보니 정말 다양한 한국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카가 약과와 꽈배기를 골랐어요. 이거 요즘 엄청 핫하대. 한번 먹어보자.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이게 웬걸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본 과자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약과의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 꽈배기의 달콤함과 쫄깃한 식감까지 너무나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제 말에 하루카도 동의했어요. 그치? 나도 처음 먹어봤을 때 충격받았어. 우리나라가 디저트로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맛도 있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 트렌드를 따르는 게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하루카,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맞아, 유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거야. 하루카가 대답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때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트렌드를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이 아닐까 하는 설렘과 기대감도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회사와 일본 식품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의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잘 알아야 한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멋진 제품들도 기획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죠. 그리고 팀장님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저는 한국으로 시장 조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걱정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시장에서 사 먹어본 꽈배기는 일본에서 먹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었어요. 쫄깃하면서도 바삭한 식감, 은은한 단맛, 게다가 저렴한 가격과 청결함까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될 수준이더라고요. 일본 편의점 꽈배기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갓 튀겨 나온 한국 꽈배기는 견줄 수 없는 맛이더라고요. 약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전통 과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약과 쿠키, 약과 스무디 등 다양하게 응용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약과뿐만 아니라 가래떡을 치즈와 콜라보한다든가 해서 디저트 가게에서 파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한국의 창의성이 놀라웠죠. 그리고 일본인들을 사로잡은 한국의 매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어 유명한 육개장 칼국수집을 찾았어요. 그 맛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한국식 매운맛이라고 만든 제품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맛봤어요.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각각의 김치가 가진 독특한 맛과 향에 매료되었죠. 그리고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조사하며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밥 등을 맛보았습니다. 하나의 재료가 이렇게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국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서 음식에 담긴 문화와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와서야 왜 한국 문화가 이토록 인기인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맛과 재료,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스토리텔링까지. 가만히 있어도 호기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고 오히려 존경심이 생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우리의 전통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라는 걸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저는 팀장님께 열정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우리도 일본의 전통을 현대에 조화롭게 녹여낼 필요가 있어요.
전통의 고수도 좋지만 최근 한국의 것들이 인기이니 일본의 전통과 한국의 전통이 만난 제품들을 기획해서 고객사에 제안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설명을 들으며 점점 흥미를 보이셨어요. 유키 씨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한번 기획서를 작성해보세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세계에 소개하는 것. 이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터가 아니라 카피캣만 양산하며 우울해던 지난날은 이제 없어요. 저는 한국 방문에서 얻은 영감과 우리의 전통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새로운 제품과 홍보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이 과정이 일본 식품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 전통에 대한 자부심. 이 두 가지를 모두 품은 채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 덕분에 저는 진정한 혁신은 다른 이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시장 조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 한 번 더 한국 출장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 또 다녀간 뒤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도전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넷플릭스 1위로 전 세계에서 센세이셔널한 바람을 일으킨 흑백 요리사가 부러운 중국 교수의 사연, 그리고 한국을 베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다가 한국에서 깨달음을 얻은 일본 마케팅 회사 직원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